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비트코인이 법정화폐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오렌지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렌지필, 즉 오렌지 알약이죠. 비트코인의 로고가 오렌지 색깔이잖아요. 그래서 오렌지 색깔로 만들어진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매트릭스는 영화죠,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요즘 태어나신 분, 2000년대생 이런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매트릭스라는 영화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하더라도 엄청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습니다. 거기에서 주인공인 키아누 리브스가, 극중 이름이 네오죠. 네오가 모피어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는 기회, 빨간 알약과 파란 알약 중에 선택을 해라. 빨간 알약을 먹으면 꿈에서 깨어날 거고, 지금 너가 살고 있는 세상은 꿈이다. 파란 알약을 먹으면 다시 꿈으로 돌아가서 그냥 지금까지 살던 대로 편하게 살 수 있다. 어떤 선택을 할래? 라고 하자 이제 극중 주인공인 네오는 빨간색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에서 살면서 결국 세상을 구해내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그런 3부작이죠. 굉장히 재밌게 본 영화고 명작입니다. 이것처럼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어떤 면에서는 가상세계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정화폐 세상입니다. 맞죠? 우리나라도 화폐를 국가가 독점해서 발행을 하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고 있어요. 화폐 권력이 국가에게 독점되어 있다는 게 오히려 장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혼돈의 카오스가 될 거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매트릭스에서 살고 있는 거라면 그게 얼마나 우리가 지금 속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만약에 매트릭스 밖에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이 매트릭스라고 하는 가상세계를 바라보는 전지적 시점이라면 이 법정화폐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큰 부정부패의 덩어리 아니겠습니까? 어떤 권력이든 막강하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타락한다 라고 하는 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나 독재 정권 같은 것들은 지금까지 서방 선진국에서는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국가가 화폐 권력만큼은 독점하고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뭔가 라는 걸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정말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와닿는 예시는 2008년 금융위기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잠깐이나마 가상세계에 살고 있구나, 매트릭스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던 순간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찾아왔죠. 우리나라는 2008년 금융위기를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1997년에 이미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이 국내 외환 보유고는 굉장히 그 10년 동안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당시의 대통령이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한미 통화 스와프 같은 거를 잘 체결을 해놨어요. 만약에 국내에서 외환 보유고가 다시 바닥이 나면은 빠르게 국내 원화를 미국과 미리 체결해놓은 조약에 따라서 달러로 바꿀 수 있는, 그래서 원달러 환율을 잘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다 갖춰놨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저렇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게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2008년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3학년이었습니다. 그래서 3학년이면은 이제 곧 졸업반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저와 또 동갑인 다른 친구들은 졸업을 하는 학년이었기 때문에 이제 2008년 5월 달에 가까워오면 올수록 졸업하는 친구들의 상황이 저는 제 지금 뇌리에서 아주 강하게 박혀있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2008년 10월 달에 아마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을 했을 거고요. 2008년 초에 베어 스턴스 은행이 파산했을 때 이제 조만간 한 4개월 뒤에 졸업하는 저희 학교의 이제 졸업반들은 어디에도 취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저희 학교가 워싱턴 DC에 있었는데, 워싱턴 DC에도 워싱턴 DC를 이루고 있는 주요 산업은 컨설팅, 회계, 법무법인, 그리고 일부 은행, 금융사들 이렇게 있습니다. 아무래도 워싱턴 DC는 정가가 백악관,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이제 정가가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산업이 잘 형성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런 곳들도 다 취업이 안 됩니다. 당연하죠. 뉴욕발 금융위기는 일단 은행부터 때렸지만 그 은행의 고객이던 대표적인 고객들이던 컨설팅 회사, 보험사, 회계사, 법무법인
변호사들 이런 곳들이 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길거리로 나앉게 됐고 결국 저희 학교에서 졸업하던 사람들은 다 아무데도 취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던 게 지금도 너무나도 선명히 기억에 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는 부채나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부터 기인한 겁니다. 이 스토리는 아마도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미국 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던 금융기관들이, 은행들이 이 MBS라고 하는 모기지 저당담보부 증권이라고 하죠. 이것을 적극적으로 매입을 했고 이게 계속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입을 했고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이제 미국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거품이라는 소문이 막 나면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MBS 가격도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여기에서만 그쳤어도 괜찮은데 이 금융기관들이 뭘 했어요? CDO라고 하는 기존에는 없었던 새로운 파생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파생 결합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이 CDO를 다시 재매입하는 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트란치라고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등급을 나눠서 MBS를 등급을 나눠서 AA 등급, A 등급, BB 등급, B 등급 이런 식으로 부도 위험이 높을수록 이제 B, C, D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부도 위험이 높은 MBS들을 등급이 높은 부도 위험이 없는 A 등급 MBS들과 묶어서 CDO라는 걸 만든 겁니다. 그 CDO라는 파생 상품으로 둔갑을 시킨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는 안전하다, 이제. 더 이상 부실 채권이 아니라 우량 채권들과 섞여 있으니까 이건 안전하다는 식으로 포장을 해서 자기들끼리 더 이 CDO를 매입하고 팔면서 돈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속았던 사람들이 CDO를 또 매입을 하고 투자를 해서 은행이 베어스턴스가 파산했을 때 이 고객들도 같이 길거리로 나앉게 되는 일이 번졌던 게 바로 2008년 금융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통해서 발생한 이 위기가 여기까지만 진행됐으면 뭐 그냥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다 라고 하고 끝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너무나도 큰 은행들이 파산할 것 같으니까 이 은행의 고객들이 예금이나 투자한 돈을 못 돌려받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물론 경제적인 문제도 엄청나겠지만 표가 떨어져 나갈까 우려했던 정치인들이 안 되겠다라고 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우리가 매트릭스에 살고 있으면서 겪어야만 하는 아주 고질적인 부작용,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바로 이 정치인들의 인기 영합주의가 만들어내는 극강의 높은 인플레이션,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는 거, 이 문제가 여기에서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정치인들이 뭘 했냐면 당시의 대통령이 TARP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바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런칭을 하게 됩니다. 이게 톡식 애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즉 은행들을 망하게 할 것 같은 독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애셋, 자산들을 릴리브 프로그램, 안정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자산들을 매입해 주는 겁니다. 은행으로부터. 은행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뭐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CDO라고 하는 상품, 그리고 그 전에 MBS, 그 중에서도 부실 채권들, 이런 것들을 은행이 잔뜩 떠안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 파산을 할 위기에 놓인 거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부실 위험이 높은 것들을 정부가 나서서 그것도 국세로 거둔 이 국민들의 혈세를 모은 자본을 가지고 사주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유권자들이 동의를 하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내 돈을 왜 니네 맘대로 그렇게 쓰냐. 은행들이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를 일으켜서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건데, 즉 파산을 할 것 같으면 파산시키면 되는데 왜 국민 혈세를 들여서 그런 데다가 돈을 쓰냐라고 하면서 일부 국민들 사이에서 반발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일부 국민들이 반발을 일으킨 거였어요. 아 그래, 은행이 망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더 많았죠. 그래, 은행이 망하면 뱅크런이 날 거고 그러면은 소셜 언레스트, 사회적인 불안감이 조성되고 그러면 미국이 정말 큰일 날 수 있으니 우리 은행들은 살려줍시다 라고 하는 이 국민적인 합의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이 TARP라는 게 의회 승인을 받고 공식적으로 진행이 되자 여기에서 추진력을 얻은 정치인들이 한 발 더 나가기 시작합니다. 7천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플랜을 또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구제금융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은행이 망할 것 같은 은행들한테 요 부실 위기에 놓인 자산 몇 개를 사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은행을 살려주겠다는 겁니다. 망하지 마라, 살려주겠다. 이렇게 해서 베어스턴스는 파산을 했지만 JP모건에 흡수합병되는 식으로 파산을 했고요. 당연히 JP모건에 돈을 대준 거는 이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플랜이었습니다. 정부가 발행한.
그 다음에 AIG라는 보험사도 파산을 할 것 같으니까 정부가 나서서 이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플랜으로 살려줬고, 그 다음에 메릴린치 은행이라고 미국에 있는 유명한 상업은행도 7천억 달러 구제금융 플랜으로 살려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사줬죠, 메릴린치를. 그래서 지금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렇게 미국에 있는 시중은행들을 정부가 나서서 구제금융을 해줬어요. 몇 차례나. 그러면서 7천억 달러가 넘는 돈이 쓰인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확실하게. 도저히 그러니까 은행들이 무슨 기준으로 구제금융을 받는지조차 불분명했어요. 왜 어떤 은행은 살려주고 어떤 은행은 파산하게 놔두냐. 베어 스턴스는 파산하게 놔뒀죠. 그리고 그해 연말이 되자 이 리먼 브러더스도 그냥 파산하게 놔뒀습니다. 왜 이런 은행들은 그냥 파산하게 놔두고 왜 어떤 은행들은 살려주냐. 살아난 은행 대표적으로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이 두 은행이 지금까지도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은행 겸 상업은행을 지위를 독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은행들은 도대체 왜 살려준 거냐 그러면. 이거부터 미국 정부는 제대로 대답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와 JP 모건. 지금 이제 기라성 같은 미국의 전 세계를 주무르는 금융 대기업이 되어 있는데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니냐, 로비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도 해요, 사람들이. 이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 은행의 은행의 부채와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관리 실패, 그 관리 실패 그리고 도덕적 해이 때문에 이 사태가 발생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 청문회도 수차례가 열렸어요. 그 은행의 중역들을 다 불러서 청문회하고 문책을 하고 기소까지 하고 실제로 수사가 들어갔죠. 의회 청문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더러운 민낯들이 나오다 보니까 검찰과 FBI와 이런 이제 수사기관들이 협력해서 그 금융기관들을 다 수사하고 잘못된 사람들을 기소까지 했단 말입니다. 근데 기소 결과에 따라서 감옥에 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은행에 수천 명에 달하는 은행 담당자들 중에 딱 한 명만 감옥에 갔고요. 그 사람도 6개월 만에 석방됐습니다. 이거부터 벌써 분명히 표심을 의식한 정치인들의 이 로비 자금을 대준 은행들이 살아남은 결과겠구나 라는 거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실제로 그래서 단 한 명만 감옥으로 잠깐 갔다 온 식으로 이 금융위기, 2008년 금융위기의 문책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냥 그렇게. 아무도 벌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당시 있었던 일이고, 더군다나 이 구제금융을 받은 기관들이 또 도덕적 해이를 일으킵니다. 도덕적 해이를 보너스 잔치를 벌이는 식으로 일으키죠. 당시에 살아난 JP모건, 골드만삭스 뭐 이런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고 살아난 금융기관들이 그렇게 살아난 이후에 임원들에게 보너스 잔치를 벌인 겁니다. 임원들에게 거대 보너스를 주면서 보너스 잔치를 벌이고 일반 직원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이제 더 이상 거기까지는 이 이상은 못 참겠다라고 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그 맨하탄, 뉴욕 브로드웨이 금융 중심가 위에서 월가를 점령하라 시위를 벌였던 게 바로 2008년 그리고 그 뒤에 2009년까지 우리가 목격해야만 했던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정부가 화폐 권력을 독점하고 우리가 이 화폐 가치를 유지해 줄게, 그리고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 줄게 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화폐 권력이 독점되면 결국 이 화폐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정치인들은 표심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네가 잘못한 일이잖아요, 결국. 물론 은행이 잘못한 일이긴 하지만 은행이 잘못해서 부채와 리스크 관리를 잘못해서 위기가 터졌어요. 그 위기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정치인들이 표심을 의식해서 잘못된 결정을 내린단 말입니다. 이 잘못된 결정이 국민들의 오히려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2008년 금융위기가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예상치 못했던 희대의 촌극으로 끝나게 되는, 전 세계에서 사실 그래서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라는 게 웃음거리가 돼버렸죠. 원래는 전 세계를 금융을 이끌어가는 금융 선진국이 미국이었는데 저기 완전 알고 보니까 엉망진창이네 라는 거를 전 세계가 목격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러면은 내 돈을 더 이상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다가 믿고 맡길 수가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내가 지금 은행에 돈을 맡겨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근데 저 은행은 결국 미국도 그랬던 것처럼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에 의해서 운영이 됩니다. 그 은행 자체가. 그리고 그 은행의 정책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예금 상품이나 뭐 그다음에 고객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이런 것들은 다
이 국가에서 국가 주도로 만들어지는 거죠. 민간은행이 절대 혼자서 결정할 수 없죠. 그 국가에서 뭐 금융위,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런 금융 당국에서 정해준 대로 그 프로토콜대로 운영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따르는 거죠. 순응하고 따르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시면은 저축은행이 저렇게 몇 년에 한 번씩 파산해서 뱅크런 사태가 나고, 그리고 97년 외환위기 같은 것도 발생을 해서 은행들이, 시중은행들이 망하고, 그래서 해외 은행들이 막 이제 사가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결국 뭔가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거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내가 여기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라는 걸 한 번씩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즉, 네오가 빨간 알약을 먹고 매트릭스에서 탈출했듯이, 그래서 맨날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그 삶에서 벗어났듯이, 우리도 맨날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그 세상에서 탈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계속 그냥 매트릭스 안에 사는 겁니다. 경제 위기는 10년에 한 번씩 오고, 뭐 경기 침체는 5년에 한 번씩 온다 라고 하는 그 공식. 2008년에 금융위기 있었으니까 2020년에는 코로나 위기 있었고, 이제 그러면 또 2030년에는 뭐가 올까요? 계속 그렇게 한 번씩 무너지는 경제 위기, 아니 한 번씩 무너지는 금융, 한 번씩 무너지는 경제, 이거를 그때마다 그냥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 되는 거냐? 그때마다 잘 슬기롭게 극복하면 그걸로 되는 거냐? 아니다. 애초에 이 매트릭스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 비트코인이 바로 그 네오가 먹었던 빨간 알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별명인 오렌지 필을 여기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오렌지 필을 먹으면 여러분 그 매트릭스에서 탈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무너지는 지금의 법정화폐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나의 자산을 지킬 수가 있다. 여기서 말하는 사이클이라는 거, 여러분 비트코인 가격이 한 번씩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니까 야 비트코인도 결국 무너지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치는 계속해서 우상향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15년 동안의 비트코인의 역사를 잘라놓고 봤을 때 평균을 내서 연평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어떤 자산군과 대조해도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가장 압도적입니다. 주식, 부동산, 외환, 뭐 귀금속 다 대입해 보십시오.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따라오는 게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정도 수익률이 유지된다고 믿는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이 탈중앙성과 지금 이제 화폐 독점 권력 구조의 완전히 반대편에 위치하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그 화폐 발행 의사결정 구조와 통화 정책, 이거를 잘 유지해 준다고 믿는다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할수록, 그리고 문제의 그 덩어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것의 비트코인의 가치는 커지는 겁니다. 반대적으로. 자, 그래서 결국 많은 기업들이 경제 위기가 오면 도산을 하지만 그 도산하는 기업들 위에 새롭게 그 잔해 위에서, 그 재 위에서 새롭게 불사조처럼 새로운 기업들이 등장하고 그 다시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면서 거품이 거친 위에서 새롭게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는 그렇게 그냥 구제금융되고 끝났기 때문에 사실 은행들이 완전히 체질 개선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금융 시스템은 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지금 그 위태위태한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러면 또 정부가 구제금융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때도 그랬지만 또 일부 은행은 망하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은행의 고객이면은 구제금융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구제금융 받아도 또 국민들의 혈세가 7천억 달러가 들어가겠죠. 여러분들한테 다 돌아옵니다. 그런 거는. 7천억 달러일까요? 그때는 7천억 달러였겠죠. 이번에는 더 큰 규모로 파산을 할 거니까 7천억 달러 곱하기 뭐 2, 3, 어쩌면 10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혈세, 여러분들의 세금은 그것 때문에 또 늘어날 겁니다. 무조건 영수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해서 그렇게 금융 시스템을 살리는 데 내 돈을 쓰다가 자산이 삭감되는 그런 일을 반복하게 되는 거고, 결국 그거부터 탈출하는 거는 이제 현대 금융 시스템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 방법은 비트코인을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사서 완전히 탈중앙화되고 투명하고 그 다음에 흔들림 없는 아주 일관된 통화 정책 속에서 내 자신을 살게 만드는 거. 이게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비트코인을 사면 연평균 62% 정도의 수익률을 매년 거둘 수 있다. 지난 10년간의 비트코인의 성장률을 봤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난 15년 전체의 역사로 보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연평균 150% 상승을 했는데, 이제 앞으로 지난 15년만큼의 급격한 상승이 없다라고 치고, 그래서 이제부터 2025년부터 몇 퍼센트로 과연 상승을 할까? 라는 거를 한번 보수적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클 세일러는 20%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요. 이제부터 앞으로
지금은 현재 연평균 62%가 오르고 있으니까 매년 조금씩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 떨어지는 비율을 3% 떨어진다라고 계산을 하고, 그래서 특정 연도가 되면 20%가 될 거 아닙니까? 그 20%가 됐을 때는 20%로 계속 고정된다. 매년 20%씩은 오른다라고 가정을 우리가 해봅시다. 그래서 20%씩 앞으로 204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 복리 효과의 마법에 이제 적용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투자한 자산이 2045년, 20년 후가 되면 140배가 돼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만약에 1억 원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20년 후가 되면은 20%씩만 상승을 해도 140배가 곱해지면은 140억이 돼 있는 거죠. 이 복리 효과의 마법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내 원금에 수익이 붙고 다음 해가 되면은 그게 원금이 되니까 다시 거기에 수익이 붙고 이런 식으로 작용하는 게 복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복리 효과를 온전히 누리려면 비트코인을 계속 사놓고 20년은 보관을 해야 됩니다.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안 팔고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더 큰 수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시간이 내 자산을 불리게 놔둬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 20년 비트코인 투자 성과를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2%씩 안 올라도 됩니다. 그냥 마이클 세일러가 예상한 것처럼 보수적으로 앞으로 20%만 올라도 충분하다. 내가 은퇴할 때쯤 되면, 저는 이제 40대니까 20년 뒤면은 은퇴할 나이죠, 진짜로. 60살이 되니까. 그래서 그때 만약에 내가 지금 당장 투자해놓은 비트코인, 예를 들어 1억 원이 140억 원이 된다면 얼마나 좋은 노후 생활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매트릭스에서 탈출하는 겁니다. 잘못해서 내가 뭐 은행에 넣어놨다, 아니면은 뭐 증권사에 뭐 브로커에게 맡겨놨다, 뭐 이런 일이 발생해서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게 발생해서 은행이 망하고 증권사가 파산하고 또 화폐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화폐 가치는 참고로 매년 9% 정도씩 하락을 한다고 봅니다. 왜? CPI가 3%잖아요. 거기에 연간 늘어나는 화폐 발행량이 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해서 9%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화폐의 가치가 내려가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맨날 사 먹는 게 예를 들어 김밥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그 김밥 가격이 올라가죠? 지금 김밥 한 줄의 가격이 더 이상 옛날처럼, 저 옛날에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한 줄에 1,000원이었는데 지금 1,000원짜리 김밥이 어디 있습니까? 편의점에도 없습니다. 편의점에도 김밥 한 줄에 2,000원입니다. 그리고 김밥집 가서 먹으면 3,000원, 3,500원. 비싼 데는 5,000원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내가 자꾸 소비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의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9%씩 화폐 구매력이 하락하는데, 그거를 또 반영을 해보면 비트코인은 더 큰 상승률도 올라가는 거죠, 사실상. 그냥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만 놓고 봤을 때도 20년 후에 140배가 되는데, 거기에 화폐 구매력이 9%씩 하락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하면 더 크게 올라가는 겁니다, 사실상. 그래서 여러분, 매트릭스에서 탈출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 번씩 발생하는 금융위기 때문에, 또는 계속 9%씩 빠지는 화폐 구매력의 하락 때문에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나오셔야, 그 방법은 비트코인에 투자하셔야 이제 매트릭스에서 빠져나온 네오처럼 인류를 구원할 히어로가 되고, 그 다음에 결국 궁극적으로 부를 이루시고 부자가 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도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